저년 누구야? 새로 왔으면 저래 당당하냐? 회의실 한가운데 고요를 찢는 고함이 울려 퍼졌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강태식 대령, 27년 동안 이 부대를 쥐고 흔들던 진짜 군인이라 불리던 사내였다. 그런데 그가 모욕한 그 여자,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지 묵묵히 국모를 벗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어깨로 향했다. 거기엔 반짝이는 4개의 별, 대한민국 군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사성대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대장이요? 그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대체 그날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녀, 이윤정 대장은 왜 그곳에 나타난 걸까?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군대만큼은 예외였죠. 육군 제11사단 본부는 그 시대의 공기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위계와 명령, 그리고 절대 복종. 이곳에서 27년을 보낸 강태식 대령에게 군대는 곧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53세 나이 군복을 입은 세월이 이미 청춘보다 길었던 태식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면도, 군복 착용, 정확히 7시 15분에 집무실 도착. 그의 하루는 초침처럼 정확했고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군은 남자의 세계다. 태식이 입버릇처럼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온 기둥이었고 존재 이유였죠. 말단 병사 시절부터 장교로 진급하기까지 그는 수많은 전우들을 보았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땀 흘리고 때로는 함께 눈물 흘렸던 동료들 모두 남자였습니다. 집무실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신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고 조교들의 구령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태식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설탕을 넣지 않았습니다. 군인에게 단맛은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령님, 오전 회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부관이 문을 노크하며 보고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작전 보고, 인사 검토, 훈련 계획 승인. 27년간 반복해온 일들이었으니까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군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벽에 걸린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이 태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두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권위와 엄격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언젠가 자신의 사진도 저 벽에 걸릴 거라 믿었습니다. 군은 감정이 아니라 명령으로 움직인다. 감정 섞인 명령은 전우를 죽이는 법이지. 태식이 후배 장교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감정은 독이 됩니다. 망설임은 패배를 부르고 동정심은 작전을 그르치죠. 태식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차갑지만 정확한 판단, 냉정하지만 효율적인 지휘. 그것이 태식이 생각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참모들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태식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전과장이 이번 주 훈련 일정을 브리핑했고 인사과장이 인사 이동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고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단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참모들도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태식은 미간을 좁혔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있어도 먼저 묻는 것은 위계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장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태식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사단장을 바라봤습니다. 합참 전략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현장 점검차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부터 약 한 달간 우리 사단에 머무르시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실 겁니다. 합참에서 온다? 태식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의 최고 지휘기관입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내려온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찰일 수도 있고 평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달가운 일은 아니었죠. 누가 오는데요?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단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윤정 대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장? 사성 장군이 직접 온다고? 태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합참의 고위 장성이 일개 사단에 직접 내려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슨 큰일이 있는 건가? 아니면 특별한 작전이라도 계획되어 있는 건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단장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참모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태식은 그 분위기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고위 장성이 오면 긴장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그런 종류의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장님이 오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장이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최선을 다해야지. 사단장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태식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계획서, 보급 현황, 인사평가서, 끝없이 쌓인 서류들 속에서 태식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의무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막사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군인은 강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식은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그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것을, 27년간 쌓아온 신념이 도전받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전현 누구야라고 속삭이게 될 그 사람이 사실은 그가 평생 우러러봐야 할 별이라는 것을. 태식은 군복을 정돈하고 집무실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그는 사단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되었습니다. 참모들은 제복을 말끔히 다림질했고 회의 자료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태식 역시 어느 때보다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합참에서 사성 장군이 온다는데 허술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침 9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단장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제복 그리고 어깨에 반짝이는 4개의 별. 태식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별이 아니라 그 별을 단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태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장, 여자가 이게 말이 되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4개의 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별을 단 사람은 그가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윤정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외모는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녀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참모들은 일제히 기립했지만 그 표정들은 복잡했습니다. 존경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윤정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명령조가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자리에 앉았고 윤정도 사단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대장이라고? 진짜 사성 장군이라고? 오늘부터 한 달간 제11사단의 작전 체계와 훈련 방식을 점검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윤정은 간단히 인사를 마쳤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장신구 하나 없는 손, 그리고 미소 없는 입술. 군인이라면 당연한 모습이지만 여자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낯설었습니다. 그럼 오늘 작전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전과장이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연합훈련 계획이었습니다. 병력 배치, 작전 경로, 예비 동원 절차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태식은 이 계획을 직접 검토했던 터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27년 경력이 녹아든 계획이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자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비 동원 절차 삭제하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전과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예비 동원 절차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핵심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삭제하라고? 대장님, 그 절차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불필요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게 먼저입니다. 윤정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작전과장은 사단장을 바라봤지만 사단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 경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병력 손실 위험이 너무 큽니다. 태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병력 손실 위험? 전투 훈련에서 위험은 당연한 거 아닌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실전 대비를 한다는 건가? 태식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훈련은 실전처럼 해야 합니다. 위험을 제거하면 훈련의 의미가. 강대령. 윤정이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작전 효율보다 사병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병의 안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안전만 따지면 전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태식은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여자가 군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태식이 옆에 앉은 참모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참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식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정의 귀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윤정은 하나하나 짚어가며 수정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보고 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했고 훈련 시간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병사들의 식단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식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27년간 해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뒤집으려는 건가? 여자가, 그것도 합참에서 내려온 여자가 현장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는 건가? 태식의 자존심은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해오던 걸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태식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윤정은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십 년 해왔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 바꾸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경력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윤정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사단장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4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태식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수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태식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대장이라니. 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여성 장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성 장군? 합참의 최고 위급?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태식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땀 흘리며 구보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지키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작전 효율보다 사병의 안전이 먼저라. 태식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휘관은 그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리더십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도 단호한 눈빛. 그 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틀린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 27년 경력이 헛된 게 아니니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균열이 점점 커져서 결국 자신의 세계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사단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훈련장에 나가 병사들의 훈련을 직접 보았고 막사에 들어가 생활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실에서 보고 체계를 검토했고 보급창고에서 물자 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윤정은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 병사들과 이야기했고 훈련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지적했습니다. 이 훈련 스케줄, 병사들 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보급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이등병들 체력 훈련 강도 과도합니다. 부상 위험이 큽니다. 하나하나가 태식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관리해온 사단을 누군가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태식은 속으로 반발심이 커져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참모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윤정은 지난 사흘간 점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수십 개의 개선 사항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사단의 가장 큰 문제는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하급 부대에서 올라오는 보고가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고
시간이 지체됩니다. 윤정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데이터로 뒷받침되었고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식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방식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양적 훈련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을 오래 많이 훈련시키면 강해진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이건 구시대적 방법입니다. 구시대적? 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해온 방식을 구시대적이라고? 윤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질적 훈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시간 배분, 과학적인 체력 관리, 그리고 실전 중심의 전술 훈련. 병사들을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윤정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27년간 자신이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대장님, 태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윤정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현장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5년입니다. 합참에서만 근무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을 거쳤습니다. 태식은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사단장까지 했다고? 그럼 현장 경험도 충분하다는 건가? 하지만 태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전 경험은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단장이 태식을 말리려 했지만 윤정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없습니다. 윤정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태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실전도 모르면서 현장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윤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강 대령님도 없으시죠? 우리 세대는 다행히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실전 경험이 없기에 병사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식은 홀로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병사들은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대령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정이 서 있었습니다. 태식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사성 장군 앞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산책하십니까? 윤정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같이 걸어도 될까요? 태식은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대령님, 불편하시죠? 윤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식은 부인하려 했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27년 해온 방식을 대장님께서 전면 부정하시는 것 같아서입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발전시키려는 겁니다. 같은 말 아닙니까? 다릅니다. 강 대령님의 경험과 노하우는 귀중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합니다. 과거의 좋은 점은 유지하되 바뀌어야 할 부분은 바꿔야 합니다. 태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군은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점이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다가 시대에 뒤처지면
결국 전투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하나씩. 윤정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마음속 저항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장님,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로서 군대 생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윤정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매일이 싸움이었죠. 실력으로 증명해야 했고 2배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태식은 처음으로 윤정에게서 인간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윤정이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만들어야 후배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의 말 속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편함보다 더 큰 뜻을 위해 싸워온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강 대령님도 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후배 장교들을 위해, 병사들을 위해 더 나은 군대를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대령님의 경험과 저의 방향이 합쳐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윤정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식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군대를 이끈다는 것, 아직도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시대가 변했다지만 이건 좀. 윤정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못 들은 척 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2 사람은 말없이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석양이 2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의 점검은 계속되었고 사단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체계가 간소화되었고 훈련 시간이 재조정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식단도 개선되었고 휴식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참모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오히려 업무가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태식만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윤정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합동훈련 준비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인근 해병대와 함께 진행하는 연합훈련으로 사단의 전투력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태식은 이번 훈련 계획의 책임자였습니다. 3달 전부터 준비해온 작전이었고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태식은 이번 훈련으로 윤정에게 현장 지휘관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작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산악 지형을 활용한 기동작전으로 적 진지를 점령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태식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적군은 이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개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합니다. 정면 돌파조, 좌측 우회조, 우측 기습조로 나뉩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전형적이지만 효과적인 포위 전술이었습니다. 태식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면 돌파조는 적의 주의를 끌고 그 사이 좌우측에서 협공합니다. 작전 시간은 6시간 예상됩니다. 설명이 끝나자 참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사단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경로 위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좌측 우회조가 지나가는 이 계곡, 폭이 좁고 양쪽이 절벽입니다. 매복당하기 좋은 지형입니다. 태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우회조는 정예 병력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속하게 통과할 겁니다. 신속하게 통과한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적이 이 지점을 예상하고 있다면 예상하지 못하도록 기습성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죠. 이건 훈련이지만 실전이라면 병력 손실이 클 겁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위험 없는 작전은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불필요한 위험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태식을 더 자극했습니다. 대장님은 현장을 모르십니다. 지도상으로만 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참모들은 숨을 죽였고 사단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았고 상처받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강대령,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휘관은 병사의 죽음을 감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휘관은 병사가 살아서 임무를 완수하도록 만드는 자리입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작전이 성공해도 병사가 다치면 실패입니다. 전투에서 이겨도 전우를 잃으면 패배입니다. 그게 제가 배운 리더십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숙였고 사단장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정의 말 속에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뜨겠습니다. 태식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아팠지만 마음의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현장도 모르면서, 실전도 안 해봤으면서 태식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27년 경력이 틀릴 리 없어. 저 여자가 이상한 거야. 군대를 너무 안전하게만 만들려고 해. 그럼 전투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윤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휘관은 병사의 죽음을 감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태식은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병사들이 구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들, 지친 표정들. 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태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작전 계획서의 숫자가 아닙니다. 병력 배치도의 기호가 아닙니다. 각자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자신의 작전 때문에 저 아이 중 하나라도 다친다면, 죽는다면 태식은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집무실에 혼자 남아 작전 계획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도를 들여다보며 윤정이 지적한 그 계곡을 바라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니 윤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위험한 지형이었습니다. 신속하게 통과한다고 해도 매복을 당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태식은 왜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전투에는 희생이 따르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지만 윤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을 찾으려 했고 병사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태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구시대의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건 아닐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식은 작전 계획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측 우회 경로를 변경했고 더 안전한 길을 찾았습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위험은 줄어들었습니다. 새벽 2시 태식은 수정된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단은 깨어 있었습니다. 보초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고 당직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배운다는 게, 그것도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자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합동 훈련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단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병력이 집결했고 장비가 점검되었으며 각 부대는 작전 구역으로 이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식은 전날 밤 수정한 계획서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윤정도 훈련장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작전 통제소에서 전체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었습니다. 태식과 눈이 마주쳤지만 두 사람은 인사만 간단히 나눴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오전 8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대는 계획대로 움직였고 통신망은 원활하게 작동했습니다. 태식은 현장 지휘소에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작전은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정면 돌파조는적 진지를 압박하고 있었고 우측 기습조는 우회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습니다. 좌측 우회조도 수정된 경로로 안전하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정의 지적대로 경로를 바꾼 게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비록 시간은 조금 더 걸렸지만 병력의 안전이 확보되었습니다. 오후 2시 갑작스러운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본부, 우측 기습조입니다. 폭발 사고 발생, 부상자 발생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폭발, 어디서? 무슨 일이지? 그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상황 보고하라. 정확히 무슨 일이냐? 훈련용 폭약이 오작동했습니다. 3명 부상, 그중 1명 중상입니다. 태식은 즉시 훈련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했고 부상자들은 신속하게 후송되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의무병들이 부상자를 응급 처치하고 있었고 다른 병사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병사는 이등병이었습니다. 겨우 21살, 입대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태식은 부상병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부상병은 급히 실려갔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폭약 전문가들이 현장을 감식했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몇 시간 후 예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훈련용 폭약의 신관이 불량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작동 시간보다 빨리 폭발했습니다. 장비 불량. 하지만 책임은 결국 지휘관에게 있었습니다.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도 모두 지휘관의 책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사단장, 참모진, 그리고 윤정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고하십시오. 사단장이 말했습니다. 태식은 일어나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장비 점검은 제대로 했습니까? 예, 훈련 전날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량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태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점검은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태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분노였지만 어디론가 분출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이윤정 대장이 제 작전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윤정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장님이 계속 제 계획을 수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경로를 바꾸고 시간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생긴 겁니다. 태식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외쳤습니다. 그저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습니다. 강 대령, 사단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현장 지휘관은 당신입니다.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태식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윤정이 일어섰습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제가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작전 계획 수정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준비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장비 점검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제 책임입니다. 대장님, 그건 사단장이 말리려 했지만 윤정은 단호했습니다. 최종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합참에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태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정이 자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 그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는데 오히려 그녀가 모든 걸 짊어지겠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식은 윤정을 따라 나갔습니다. 대장님, 태식이 불렀습니다. 윤정이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 잘못인데 왜 대장님이 책임을 지시려고 하십니까? 윤정은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강 대령님, 지휘관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휘관은 부하의 방패입니다. 잘못되면 책임지고 잘되면 공을 나눕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윤정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면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상을 입은 2명은 괜찮았지만 중상을 입은 이등병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태식은 그 병사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어머니가 태식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제 아들, 괜찮을까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어머니는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대령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운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더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고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윤정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도 병원에 온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중환자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합참. 규칙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도에 앉았습니다. 사성 장군의 권위도 지위도 내려놓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명의 병사를 걱정하는 지휘관일 뿐이었습니다. 태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군화를 벗고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윤정. 그 모습이 태식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 사람, 진짜 군인이네. 태식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중상을 입은 이등병은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사단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참 감사팀이 사단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비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이틀간의 조사 끝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에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감사팀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장비 불량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훈련용 폭약의 신관에 제조 결함이 있었습니다. 동일 제조 번호의 다른 신관들도 전수 조사한 결과 15%가 불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장비 불량. 하지만 그걸 미리 발견하지 못한 건 여전히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다만 장비 점검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용 가능한 검사 방법으로는 이런 내부 결함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감사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큽니다. 현장 지휘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실이 없다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병사가 다쳤는데 책임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윤정 대장께서 제출하신 책임 인정서는 수리하지 않겠습니다. 대장님의 작전 계획 수정 요구는 오히려 안전성을 높였고 실제로 좌측 우회조는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윤정은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단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 책임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등병은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대령님, 이등병이 태식을 보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태식은 손을 저으며 말렸습니다. 그냥 누워 있어. 몸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이면 걸을 수 있대요. 태식은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이등병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응? 깨어났을 때 대장님이 옆에 계셨어요. 대장님? 네, 이윤정 대장님이요.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괜찮다, 살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태식은 놀랐습니다. 윤정이 병원에 온 건 알았지만 병사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간호사님이 대장님이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성 장군님이 제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이등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높으신 분이 나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윤정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면회를 온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령님, 윤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면회 다녀오셨습니까? 예. 대장님도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대장님, 왜 그러십니까? 네. 왜 직접 병사들을 돌보십니까? 대장님께서 일일이 그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병사들이 저를 믿고 싸우려면 제가 먼저 그들의 편이어야 하니까요. 편이라니. 지휘관은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사들과 함께 걱정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저를 따라오죠. 태식은 윤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계산이나 전략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사단장이었을 때 배운 겁니다. 윤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에 병사 한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어요.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그 병사가 깨어나서 제게 말했어요. 저 같은 이등병을 위해 사단장님이 밤을 새우시다니 정말 감동했습니다라고요. 윤정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병사들이 원하는 건 강한 지휘관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줄 지휘관이라는 거리요. 태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27년 동안 뭘 했을까? 명령만 내리고 훈련만 시키고 결과만 따졌습니다. 병사들의 마음은 얼마나 헤아렸을까? 대장님,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윤정이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대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작전 효율보다 사병의 안전이 먼저라는 것, 지휘관은 병사의 죽음을 감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모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강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군인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장님께 배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태식이 처음 보는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강 대령님, 윤정이 말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깨달음의 때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더 이상 여자와 남자, 대장과 대령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뜻을 품은 군인과 군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4개의 별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윤정 대장, 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별이군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별. 그날 밤 태식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오래된 편견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7년의 신념이 흔들렸지만 그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거였습니다. 태식은 다음 날부터 달라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더 나은 지휘관이 되겠다고, 병사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리더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평생 깨닫지 못했을 진실을 알게 해준 것에 대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윤정의 현장 점검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일정 중 이제 사흘만 남았습니다.
사단은 그녀가 제시한 개선안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었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태식도 달라졌습니다. 병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고 훈련장에 더 자주 나갔습니다. 단순히 감독하는 게 아니라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귀 기울였습니다. 참모들도 태식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윤정이 떠나기 이틀 전 마지막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단의 모든 장교들이 참석했습니다. 윤정은 한 달간의 점검 결과를 종합 보고했습니다. 제11사단은 기본이 탄탄한 부대입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장교들의 헌신, 병사들의 성실함, 그리고 오랜 전통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 변화에 맞춰 몇 가지를 개선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참모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평가였습니다. 특히 강태식 대령의 현장 지휘 능력은 뛰어납니다. 윤정이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7년의 경험이 녹아든 작전 감각, 부하들을 이끄는 리더십, 그리고 최근 보여준 변화와 성장, 본받을 만한 지휘관입니다. 태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초기 반발과 무례함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점만 말해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태식은 자리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정도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장님,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장님께 무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라니요? 변화는 불편합니다. 특히 오래 지켜온 것들이 흔들릴 때는 더욱 그렇죠. 대령님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소대장이 됐을 때 부하들 중에 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장교 밑에서는 못 일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태식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명했습니다. 실력으로, 성과로, 진심으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들도 인정해줬어요. 윤정이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대령님도 저를 인정해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태식은 숙연해졌습니다. 윤정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여자로서 살아남는 것, 그것도 최정상까지 오르는 것.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대장님, 태식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윤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제 뒤에 올 후배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냥 제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대령님, 윤정이 말했습니다. 조만간 전역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내년 봄에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27년을 군대에서 보냈더니 민간 생활이 낯설어서요. 예비군 훈련장은 어떻습니까? 예비군요? 네. 대령님 같은 분이 예비군을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역에서의 경험을 전수하고 예비 전력을 강화하는 일이죠.
태식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다음 날 윤정은 부상당한 이등병을 다시 찾았습니다. 병사는 이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대장님, 이등병이 윤정을 보고 경례했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나. 네, 다음 주면 퇴원한대요. 다행이다. 재활치료 열심히 받아라. 예, 꼭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정은 이등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먼저다. 알겠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이 병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만약 더 큰 부상이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라고.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윤정은 이른 아침 사단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장교들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태식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달간 감사했습니다. 사단장이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윤정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식 앞에 섰습니다. 강 대령님, 예, 대장님, 앞으로도 좋은 지휘관 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잊지 않겠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식은 그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윤정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사단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간 함께 고민하고 변화시킨 곳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식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경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태식은 손을 내렸습니다. 가슴속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쉬움, 감사함, 그리고 존경심. 저 사람, 진짜 대단한 군인이었어. 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가 물었습니다. 대령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사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윤정처럼 되겠다고. 병사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휘관이 되겠다고. 그날 저녁 태식은 집무실에서 저녁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년 봄이면 27년 군 생활이 끝납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4개의 별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윤정 대장, 그 별은 당신의 별이자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별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강태식은 예정대로 전역했습니다. 27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는 날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청춘을 바친 곳, 인생을 쏟아부은 곳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전역식이 끝나고 태식은 마지막으로 사단을 돌아봤습니다. 훈련장, 막사, 집무실, 모든 게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후배 장교들이 전송을 나왔고 병사들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령님, 건강하십시오. 민간에서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태식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시골의 작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교관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의 조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예비군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가 학업을 이어가다가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시간이나 때우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비군들을 현역 병사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했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힘들지? 직장 일하다가 훈련 오느라 피곤하지? 괜찮습니다, 교관님. 뭐 하는 사람이야?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그래, 힘든 일 하는구나. 고생이 많아. 태식은 예비군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물었고 걱정거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군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훈련에 집중했고 교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태식이 예비군들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굴러갑니다. 하지만 지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비군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명령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야. 마음을 움직여야 진짜 힘이 나오는 법이지. 태식은 윤정에게 배운 것을 전했습니다. 병사를 존중하는 것,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아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예비군들은 태식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교관님은 다르시네요. 한 예비군이 말했습니다. 다른 교관들은 그냥 시간 때우듯이 하는데 교관님은 진짜 가르치시려고 하세요. 태식은 웃었습니다. 너희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들이잖아. 가족도 있고 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지.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나고 태식은 홀로 훈련장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식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그 중에서도 유독 밝은 별 4개를 찾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별들을 보면 윤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윤정 대장님. 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태식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비군들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건지 모를 독백이었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여자가 군대를 이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장님은 제게 보여주셨죠.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태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놓치고 있던 걸 대장님이 찾아주셨습니다. 군인도 사람이라는 것, 지휘관은 병사를 지켜야 한다는 것.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별들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태식은 괜찮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별들은 대장님의 별이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별을 보며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태식은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4개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며칠 후 태식은 예비군 훈련 중에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예비군이지만 유사시에는 나라를 지키는 전사들이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라. 예비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강한 군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지 자랑하거나 남을 짓누르기 위한 게 아니야. 태식은 윤정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비군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나도 오래 군 생활을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걸 깨닫는 데는 27년이 걸렸어. 너희는 지금 배워라. 그럼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훈련이 끝나고
한 예비군이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혹시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분한테 배웠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별을 단 분이야. 장군님이세요? 응, 그것도 사성 장군님이지. 우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보다 한참 어리지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아시는 분이었어. 예비군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자 장군님이세요? 태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여자 장군님이셨어. 처음 봤을 때는 나도 놀랐지. 하지만 그분은 성별을 초월한 진짜 군인이었어. 멋있네요. 그래, 정말 멋진 분이지. 그날 밤 태식은 다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4개의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저 별들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예비군들에게, 제 주변 사람들에게요. 태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요. 덕분에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습니다. 태식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은 미소 지으며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내일도 예비군들이 올 것이고 태식은 그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윤정에게 배운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전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계속 빛났습니다. 4개의 별은 유독 밝았고 태식의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태식은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7년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본 남자, 여자라서 무시했던 사람에게서 인생의 진리를 배운 남자. 강태식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서 4개의 별은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